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법률과 생활 제2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1주차 강의 내용을 간단하게 훑어본 다음에 2주차 강의를 좀 해볼까 합니다. 1주차 강의에서는 수업 목표로 법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안다든가 법률의 체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그리고 민사와 형사 문제 구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민사와 형사 문제 구별과 관련해서는 주로 소재기는 어떻게 하는 건지, 또는 피소, 언론이나 출판물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현들이 제대로 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 확인을 했었고, 뭐 완전히 다 이해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민사와 형사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했었습니다. 민사와 형사가 어떻게 다른지에 관해서는 잠깐만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민사사건은 사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건이라든가 형사사건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민사사건에서는 소를 제기하는 사람은 원고, 피고 이런 개념을 사용하고, 형사사건에서는 고소하는 사람이니까 고소인, 고소를 당하는 사람이니까 피고소인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수사를 당하고 있으면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지, 또 나중에 기소가 뭔지도 이제 조금 강의를 하겠습니다만, 기소를 당하게 되면 어떤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다시 조금 더 얘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은 일단 드라마나 신문, 영화 같은 곳에서 법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그 법률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표현이 사용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 강의안을 펼치겠습니다. 자, 2주차 강의안입니다. 오늘은 신문 기사를 읽어보고 그 신문 기사에서 알리고자 하는 사실관계를 이해하는 능력, 그 다음에 사례를 살펴보고 관련 법령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관련 판례를 검색할 줄 알게 되면 상당히 훌륭하게 법학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리고 일상에서 다루는 법률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기는 한데, 판례까지 검색할 수 있다고 하면 아주 훌륭한 성과를 이룬다고 볼 수 있겠죠. 일단은 관련 법률을 찾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민사와 형사사건에 대해서 얘기한 것 한번 다시 정리를 해놨고요. 자, 이제 민사와 형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여기 법률 용어 중에 당사자 또는 아주 기초적인 소재기나 고발과 관련된 용어를 쭉 적어놨습니다. 한문을 옆에 한자를 같이 병기해 놨는데, 이것을 보고 민사와 형사를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나중에 수업이 끝나거나 아니면 우리 강의가 끝날 때쯤에는 대략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지금 당장 얘기해놓고 자, 이게 민사인지 형사인지 얘기해보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별로 그것도 모르는가 이러면서 걱정하거나 자괴감을 느끼거나 자책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보여줬다시피 공부 좀 많이 해서 기자고시에 또 언론고시에 패스했다고 하는, 또는 언론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하는 기자들이 쓰는 기사의 내용에서도 이 민사와 형사나 용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걸 상당히 많이 발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전공을 보아하니까 언론정보학부나 언론출판학부나 이런 곳에 있어서 향후에 기자가 되거나, 또는 언론학계에서 종사하거나, 또는 여러 곳에 홍보 관련 부서에서 종사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조금 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거나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사람의 가치가 높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정확한 표현을 하거나 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원고, 이거는 민사나 형사 중에 어떤 표현일까요? 이거는 정답을 말하면 민사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원고는 영어로 이제 plaintiff라고 하는데, 소를 제기하는 사람입니다. 소를 제기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민사상의 소를 제기하는 사람이 원고가 되고, 그 다음에 소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소의 상대방, 소를 제기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피고라고 합니다. 피고가 나오니까 이제 비슷한 말이 피고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피고와 피고인은 글자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인자 하나가 더 붙죠.
그렇지만 둘 사이의 지위는 완전히 큰 차이가 있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한 대로 피고는 민사사건에서 소를 제기 당한 사람에 불과하니까 소제기 당했다고 죄를 짓거나 뭐 잘못한 거는 아니지만, 피고인은 어떤 개념일까요? 검사가 저 사람 처벌해 달라고 법원에 소제기 하는 거와 비슷한, 검사가 하는 거는 이제 기소, 공소를 제기하는데, 일반인이 하는 거는 민사상의 소니까 그냥 소제기라고 하고, 검사가 하는 거는 공적인 것, 뭐 이런 의미에서 공소라고 하거든요.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지난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공소장을 공개하느냐 마느냐와 관련해서 국회와 여론에서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을 텐데요. 혹시 모른다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얘기하는 공소장이 검사가 누구를 처벌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면서 내는 서류, 문서입니다. 그렇게 법원에서 누구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면 그 사람은 피고인이 됩니다. 그러면 피의자는 뭘까요? 피의자와 피고인, 둘 다 형사사건에서만 쓰는 개념입니다. 피의자는 아직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뭐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의심받는 사람, 뭐 이런 정도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A가 B를 명예훼손할 목적으로, B가 옛날에 B가 학교 다닐 적에 도둑질도 하고 그래서 소년원에도 갔다 왔더라 라고 얘기했는데, B는 사실은 소년원에 갔다 오거나 도둑질한 사실이 없어요. 또는 B가 도둑질한 사실은 있지만 소년원에 갈 정도로 무겁게 처벌받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A가 하면 B는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거든요. 그래서 A가 내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라고 A를 처벌해달라고 형사 수사기관, 경찰서나 검찰에다가 뭐를 내요. 그게 이제 고소나 고발이죠. 고소나 고발을 하면, 그렇게 해서 고소고발 당한 A는 원고가 되나요? 아니면 피고가 되나요? 아니면 피고인이 되나요? 피의자가 되나요? 그 A는 일단 고소를 당하면 피의자가 됩니다. 용의를 받고 있는 사람,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조사를 받는 사람, 피조사자. 피조사자는 훨씬 더 넓은 개념이긴 하지만 이런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찰관이 한참 조사를 해보니까 A가 B의 명예를 훼손했어요. 그래서 A를 처벌받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처벌은 판사가 하는데, 법원의 판결로 하는데, 이 사람을 그냥 법원에 데리고 가서 판사님 이 사람 처벌해 주세요,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법원에 데려가면서 공소장이라고 하는 거를 써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검사가 쓰지요. 이 공소장을 검사 말고 다른 사람도 낼 수 있게 할 것인가, 이게 기소 독점주의를 없앨 것인가 말 것인가와 관련돼서 최근에 한참 논란이 됐던 얘기들이긴 합니다. 나중에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얘기니까요. 자, 이렇게 했더니 그 A는 조사를 받고 나서 A를 처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법원에다가 검사가 공소장을 제출하면 A는 그때는 더 이상 피의자가 아니라 피고인이 됩니다. A를 처벌해 주세요라고 B가 고소장을 내면 그게 고소입니다. 그런데 A를 처벌해 주세요라고 B의 형 C가 뭐를 낸다. 그러면 B의 형 C는 자기가 직접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이 아니라 이럴 경우에는 고발인이 됩니다.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하는 것, 이걸 고발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고소 고발은 구별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어서 흔히 고소 고발 붙여서 쓰기는 합니다. 어찌됐건 고소와 고발은 모두 형사사건에서만 쓰는 개념이죠. 제소, 지난번에 제소 얘기 많이 했죠. 삼성생명이 제소도 많이 하고 피소도 많이 당한다, 이렇게 했었죠. 이거는 소를 제기한다 이런 뜻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요 소, 요거는 민사상의 소 또는 뭐 행정상의 소,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민사 소송을 주로 얘기합니다. 물론 행정소송도 제소라고 하긴 합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는 제소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사들이 누가 무슨 혐의로 제소당했다, 뭐 이런 정도로 쓰기는 하지만, 뭐 그렇다고 아주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소를 제기당하는 거죠. 기소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기소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소됐다, 기소한다는 검사가 공소장을 제기한다, 제출한다, 이런 뜻입니다. 검사가 공소장을 내서
형사 재판이 열리면 그런 형사 재판은 공판이라고 합니다. 어른들이 또는 뭐 이런 사람들이 멋있어 보인다고 재판 갔다 오면서 아, 나 공판 갔다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 공판 갔다 왔어 이러면 나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으로 기소되는 바람에 형사재판 받고 왔어 이런 얘기니까, 사실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잘못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나쁜 죄를 저지른 사람 또는 뭐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다름없어서 멋있어 보이는 표현이긴 하지만 되게 바보 같은 표현이에요. 공판 갔다 왔어 이러면 아, 나 형사재판 갔다 왔어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 그냥 편한 표현으로 나 재판 갔다 왔어, 나 법원 갔다 왔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뭔가 멋있어 보이려고 재판보다는 공판이 멋있어 보이고, 법원 갔다 왔다 보다도 공판이 멋있어 보이니까 공판 갔다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잘못하면 자기 스스로를 죄인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민사와 형사에 관해서 여기 조금 얘기했는데, 민사는 그래서 원고, 피고, 제소 이런 표현을 쓰고, 형사사건에서는 피의자, 피고인, 고소고발, 기소, 공판 이런 개념을 씁니다. 여기 여러분들 대충 나중에 시험 칠 때 되면 구별을 잘 하던데, 요 공판 때문에 자꾸 틀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공판은 아까 얘기한 대로 공판 갔다 왔어 이러면 나 형사재판 갔다 왔어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형사사건에서만 원래는 쓰는 개념이라는 거를 기억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좀 얘기해 볼게요. 원고는 소를 제기하는 사람, 피고는 소를 제기당한 사람 또는 원고의 상대방, 제소는 소를 제기하는 것, 소를 제기하는 사람이 원고라고 그랬죠. 그러면 원고의 상대방은 피고가 되고요. 형사사건,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피고인, 수사기관이 수사를 마친 다음에 처벌해달라고 공소장을 제출해서 기소한다고 그랬죠. 기소해서 법정에 선 사람,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고소, 이렇게 고소를 하면 고소를 당한 사람이 피의자가 되죠. 고발, 고소와 다 비슷한 것이긴 하지만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하는 것이고 고발은 피해자 아닌 제3자나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기소는 이렇게 고소를 해서 또는 고발을 해서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조사한 결과 검사가 이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 공판에 넘겨야 되겠다 라고 해서 공소를 제기하는 것, 공소장을 내는 것인데, 그것을 기소라고 하고, 공소장을 내게 되면 그 사람의 지위는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되고, 그 피고인이 받는 형사재판은 공판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천천히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조금 듣다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건설사 열쇠고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 한번 클릭해 볼게요. 한국가스공사가 두산중공업 등 건설사 13곳이 입찰 담합을 벌여 손실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여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거는 소장을 제기한 거니까 민사사건이죠. 대구지방법원에 2천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민사사건 얘기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지만 담합을 했다는 걸 이유로 처벌을 할 경우에는 고소를 하겠죠. 배용준, 손해배상 사건 승소, 연예인이란 점 악용, 법원의 영향력 행사. 무슨 얘기일까요? 영향력을 행사했다? 법원에? 누가요? 이런 기사를 잡으면 누군가가 법원에다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뭘 어떻게 했다 이런 걸로 보이는데, 사실 이 기사의 내용은 누가 배용준이 뭐 어떻게 했다고 하면서 읽어보죠. 얘기하는 이 기사 제목이 연예인이라는 점 악용, 법원의 영향력 행사. 좀 거를 잘 모르고 쓰는 기사 같아요. 이런 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민사 무슨 부장판사는 배우 배용준 측과 사업 분쟁을 겪고 집회를 열고 그를 돈에 미친 자 등으로 표현한 식품제조업체 임직원 2명에게 대해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임직원 2명이 배용준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얘기죠. 주어수로를 좀 잘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읽으면 알기는 알겠는데. 자, 부장판사는 피고들은 배용준이 연예인이란 점을 악용해 사적 분쟁에 대한 뭐를 하고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악의적 의도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판사가 법원에서 이런 표현을 쓴 거네요. 불법 정도가 매우 심하다 이렇게 전했는데, 그럼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민사소송을 하거나 이럴 때 언론 기사나 이런 게 나오면 판사들이 언론에 저런 기사가 나온 거 보면 이 사람 많이 나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사람이다 보니까 영향을 조금 미칠 수 있다, 이런 전제하에 한 것 같아요. 실제 내용은 뭐냐면, 요 A 대표이사하고 이 사람하고 배용준하고 무슨 사업을 했던 모양인 것 같은데, 사업이 서로 원활하게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배용준을 비난하려고 배용준 배용준을 이렇게 비난했어요. 국부유출 배용준, 돈에 미친 배용준. 이거는 뭘까요? 명예훼손일까요? 모욕일까요? 상당히 모욕적인 내용이죠. 이게 명예훼손인지 모욕인지는 조금 따져봐야 되는데, 여하튼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만한 소지의 일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되면 형사사건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형사 고소를 하면 되기는 하는데,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지난주에 얘기 한번 했을 거예요.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이런 경우에 내가 이 사람들의 명예훼손 행위로 인해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할 때 달라고 하는 소송, 뭘 달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위자료를 달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위자료 배상을 구한 거예요. 배용준은 그러니까 이런 일로 인해서 내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위자료 배상을 청구했을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뭐 이미지나 이런 거에 손해를 입었다 이러면서도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긴 한데, 가치를 따지기가 좀 쉽지는 않죠. 그런 취지의 소송을 했다는 얘기가 적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명예훼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명예훼손, 명예훼손이 뭔가요? 지난주에 내가 얘기한 우리 대학교의 민사소송법을 가르치던 우리 은사님에 의하면 명예훼손이란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막 이렇게 가르치실 것 같아요. 명예를 훼손하는 거예요, 실제로. 법전에 어떻게 써 있냐면, 공연이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 사람, 이건 타인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명예를 훼손하는 거야. 뭐 자기가 자기 명예를 훼손하면 뭐 나는 바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굳이 우리가 처벌할 필요 있어요? 나는 세상에 둘도 없는 바보였습니다, 처벌할 필요 없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는 바보인데 나랑 같이 학교도 다니고 했던 학생들은 더 바보였습니다, 이러면 같이 다니는 학생들의 명예가 훼손되죠. 모욕일 수도 있고 명예가 훼손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거를 처벌해야 하는 죄예요. 명예훼손죄를 처벌해야 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명예훼손죄를 처벌하자는 여론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명예훼손죄가 엄연히 형법에 살아있기 때문에 처벌합니다. 자, 명예훼손죄 요건, 공연히, 요게 하나의 요건이에요. 그 다음에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 요게 또 하나의 요건이에요. 그리고는 뭐가 있을까요? 명예를 훼손, 요게 하나의 요건이에요. 그럼 공연히가 무슨 뜻일까요? 공연히, 우리가 국어적으로 공연히 그러면 괜스레, 일부러, 그거 참 다 알면서 공연히 왜 그래? 이렇게 할 때 흔히 쓰기는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공연히는 공공연하게라는 뜻이에요. 공공연하게.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라는 개념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죄는 공공연하게 일어나야 돼요. 어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데 그 사람 앞에 대놓고 그 사람만 듣게 얘기하면서 너는 옛날에 도둑질도 하고 전과자이고 게다가 소년원에도 갔다 오지 않았냐 라고 그 사람 앞에서만 얘기하면, 그 사람 듣는 사람은 심하게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생각하겠지만 공공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아요. 왜 공공연한 것만 처벌할까요? 그게 어디에 퍼져서 내 명예 감정이 손해를 입을 때, 그때 피해가 비로소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그냥 두 사람 사이에 서로 욕하면서 싸우면서 심한 말을 하면 하고 여러분 뭘 입게 되죠? 마상을 입게 되죠. 마음의 상처. 마상을 입었다고
처벌할 수는 없어요. 형사처벌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까지는 그냥 알아서 치유하는데, 마음의 상처를 어떤 방식으로 입히냐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대해서 내 나쁜 말을 해서 입힌다. 그러면 그거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해야 되는 거거든요.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연성을 요구합니다. 공연성은 우리 판례, 이제 이게 판례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공연성을 전파 가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래서 한 사람한테만 말해도 그 사람이 여러 사람한테 퍼뜨릴 가능성이 있으면 그거는 공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촉새한테 말하면 전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여러 사람한테 퍼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요새 이제 신천지 신도냐 아니냐 여부가 얘기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천지 신도라는 게 명예훼손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사실과 전혀 달리 유재석이라는 연예인이 신천지 신도였어, 신도래 라고 얘기하면 요즘 같은 상황에서 신천지 신도라는 상황 사실이 명예훼손으로 명예를 훼손당하는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바른 생활하고 훌륭한 연예인인데 재미도 있고 이런데 알고 보니 신천지 신도라서 이상한 신앙에 빠져 있더라. 이상한 신앙인지 아닌지는 사실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는 우리나라에서 쉽게 판단할 일은 아니긴 합니다만, 여하튼 지금 좀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렇게 할 때 그거는 명예훼손이 된다고 치면 유재석 앞에 가가지고 노홍철 씨가 유재석 앞에 가서 딴 사람 없는데 유재석한테 형 신천지 신도라며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 햇님이라고 그러죠. 햇님 신천지 신도라며 이렇게 얘기하면 유재석 씨가 마음의 상처를 입겠지만 명예훼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노홍철 씨가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유재석한테는 얘기 안 하고 하하한테 가서 야 햇님 신천지 신도라던데 라고 얘기했어요. 한 사람한테만. 그러면 글쎄요, 하하와 유재석의 관계에 비춰보면 하하가 안 퍼뜨리고 가만히 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게 의리겠죠? 그렇게 하는 거겠지만 퍼뜨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래서 이런 경우에 비록 한 사람한테 말했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명예훼손과 관련된 공연성인데, 그래서 공연성, 공공연하게를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법원은 이거를 전파 가능성이라고 하는 걸로 얘기한다. 전파 가능성은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말했다 하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그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된다. 그러면 조금 여러 사람이 있는데 말했어도 전파 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있을까요? 또는 한 사람한테 말했는데 전파 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있을까요? 있어요. 내가 옛날에 절도를 해서 처벌받은 적이 있어, A가. 그런데 그 사실을 A의 엄마는 모르고 있어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A의 친구를 가장한 적이 A의 엄마한테 가서 당신 아들 사실은 옛날에 절도죄를 저질러서 무겁게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A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이죠. 그렇게 말하는 게. 자기가 절도죄를 저질러서 처벌을 받았다. 그런데 공연성이 있나요? 전파 가능성이? A의 엄마가 듣고 나서 아이고 우리 아들놈이 옛날에 절도죄를 저질러서 처벌받았네 이러면서 옆집 순이 엄마한테 가서도 얘기하고 옆집 웅이 아빠한테도 가서도 얘기하고 이럴 가능성을 아주 이상한 엄마가 아니면 없다고 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는 명예훼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 대한 회사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렸어요. 징계위원들이 나와 있는 자리에서 그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회사의 담당자가 그 사람의 비행위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죠. 군대 부사관이에요. 그 부사관이 다른 부사관의 부인하고 바람이 났죠. 불륜이 났죠. 그래서 어떤 일을 했어요? 서로 문자를 주고받아요. 여봉봉 보고 싶어요. 이런 문자를 주고받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게 발각이 되는 바람에 징계를 받고 결국 나중에 군대 또 그만두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 징계가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냈는데 졌죠. 여봉봉. 그러면 일단 군대에서 징계를 하려면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되거든요. 그럼 징계위원들을 모아놓고 이 사람을 징계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뭐 상급 간부나 누가 그 징계위원들 앞에서 그 A 부사관이 동료 부사관인 B의 부인 갑과 서로 불륜 관계로 있으면서 이런저런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주고받은 문자의 내용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써있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내가 비록 잘못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명예훼손적인 내용이기는 하죠. 그러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해야 되나요? 그런 말을 하는 그 담당자를요. 그런 말을 하는 담당자가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으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징계위원은 예를 들어 8명, 9명, 10명, 4명 뭐 몇 명일지 모르지만 그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이건 꽤 다수의 사람인데 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얘기하는데 이거는 명예훼손이 되는 건 아닐까? 공연성이 있는 건 아닐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입이 가벼워서 밖에 나가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명예훼손이 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명예훼손이 안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징계를 할 수도 없을 테니까. 그러면 실제로 나가서 그랬는데 누군가가 밖에서 떠들어 버린다.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원래 그 징계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징계위원들은 비밀을 유지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 업무로 들은 얘기를 딴 데 가서 아이고야 내가 징계위원회 갔는데 재밌는 얘기 들었어. 그 옆집에 사는 A 부사관이라는 A 중사가, 부사관이면 중사인지 하사인지 모르겠는데요, A 중사가 글쎄 옆집 사는 다른 중사 부인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이렇게 집에 가서 얘기를 한다. 집에 가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딴 데 가서 막 얘기한다.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상 비밀을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전파 가능성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어려운가요? 그래서 공연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연성은 전파 가능성으로 보는데 이 전파 가능성은 한 명이냐 다수냐에게 얘기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기를 들은 사람이 퍼뜨릴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인데 그 사람이 입이 무거운가 가벼운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걸 말하지 않아야 될 의무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공연성 얘기를 했고, 이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다고 돼 있었죠.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데 아니 교수님, 명예훼손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은 진실을 얘기하는 거고요, 허위의 사실은 말 그대로 허위의 사실을 얘기해요. 명예훼손은 어떤 팩트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 팩트가 거짓말인지 진짜인지는 상관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는 팩트인지 따져보세요. 쟤는요 바보 천치예요, 이런 게 있고, 쟤는 나쁜 놈이에요, 이런 게 있어요. 또는 쟤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절도죄를 저지르고 처벌까지 받은 나쁜 애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쟤는 나쁜 애예요 라고 하는 거하고 쟤는 절도죄까지 저질러서 처벌까지 받은 나쁜 애예요, 차이는 뭐예요? 나쁜 애라는 거는 사람에 대한 평가이지 사실을, 어떤 팩트를 말한 것인가는 조금 의문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절도죄로 처벌까지 받았다 라는 거는 팩트예요. 그게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따져봐야 되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명예훼손이 되는 거예요. 팩트, 그 팩트가 true인지 false인지는 따져봐야 되지만 팩트를 얘기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명예훼손이에요. 밑에 세 번째 보면 구체적 사실을 말해야 되는데 그냥 모욕적이거나 추상적인 판단, 이런 돼지 같은 놈,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만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기소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해야 돼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뭐였죠? 또 하나가 명예훼손의 요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었죠.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 이랬는데 여기서 사람은 타인이라고 그랬고,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게 명예를 훼손당하는 얘기인지 아닌지를 그때그때 판단해 봐야 돼요.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명예훼손은 아까 얘기한 대로 진실을 말해도 처벌할 수 있고 허위의 사실을 말해도 처벌할 수 있어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어떤 사람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신천지 교도에 법무부를 보건복지부에 예를 들어 질병관리본부에 근무하고 있고 여러 사람을 만나거나 매일 일해야 되는 업무를 해요. 그 신천지 신도인데 그냥 신천지 신도인 게 아니라 대구 집회나 예를 들면 이런 집회에 꾸준히 갔다 와서 확진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신천지 신도입니다. 그러니 업무에서 배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사실적시이고 공연히 말하는 거니까 명예훼손이 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말해서 그 사람을 업무에서 배제해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라고 봐서 처벌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저 A라는 사람이 대구 신천지 교도인데 대구의 신천지 집회에 매주 참석했고 확진자들과도 수시로 어울려 다니니 공무원으로서 질병관리본부에서 근무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게 사실이면, 진실이라면, 아까 얘기대로 팩트인데, true in fact라면 처벌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거지만, 그게 허위사실이다. 그러면 아무리 그 사람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말했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이라는 게 없죠. 그냥 그 A라는 고소를 당한 또는, 아니, 고소라네. 그 혐의를 받은 그 사람에게만 피해가 가는 거거든요. 이래서 이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안 봐요.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위법성 조각 사유는 사실인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반의사불벌죄, 다 붙여놓으니까 반의사불벌죄인지 반의사불벌죄인지 모르겠죠. 이거는 어떻게 읽었냐면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지 않는 죄예요. 반의사불벌죄죠. 반의사불벌죄. 이렇게 해놓으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의미를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지 않는 죄.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공소 아까 한번 얘기했는데요. 검사가 누구를 피의자를 처벌해 달라고 법원에 공소장을 내는 것, 공소를 제기. 요거 두 자로 줄이면 뭘까요? 공소 제기, 기소할 수 없음 이런 거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기소하지 못하는 게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기소를 안 하면 처벌받을 방법이 없어요. 기소를 해서 법원의 판결로만 유무죄를 가리거든요. 그러니까 유무죄로 법원에서 판결하지 않는 한 이 사람은 처벌받지 않아요. 그래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데 명예훼손죄를 왜 반의사불벌죄라고 할까요? A가 아까 얘기대로 다시 유재석, 노홍철 하하 사례로 가볼까요? 유재석이 노홍철하고 아주 친해요. 노홍철 씨랑. 근데 노홍철이 가가지고 유재석이 신천지 신도가 되니까 그건 그렇고 다시 뭐라고 할까? 질병관리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 사실은 신천지 신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친구가 그 사람이 신천지 신도라고 오해해서 그 사람은 신천지 신도입니다 라고 어딘가에 얘기했어요. 그러면 명예훼손이 되죠. 허위사실이니까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 아까 여기서 했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라서 명예훼손이 됩니다. 명예훼손이 되는데 A가 너무 화가 났지만 사실은 그렇게 얘기한 B는 자기 친구예요. 그래서 너는 나한테 그렇게 나쁘게 했지만 내가 굳이 너를 처벌까지는 안 하겠어. 네가 사과만 한다면. 그럼 B는 뭐 얼른 싹싹 빌고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사실은 실제로 잘못을 한 거고. 그럴 경우에 피해자가 아유 됐어 나는 저 사람 처벌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마당에 국가기관이 나서서 안 돼 너 진짜 나쁜 놈이니까 내가 처벌할래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명예훼손죄가 모든 죄가 그런 거는 아니에요. 모든 죄가 반의사불벌죄인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피해자를 굉장히 심하게 다치게 만들어서 뭐 반신불수가 됐어요. 중상해죄거든요. 중상해죄로 처벌받아야 되는데 그 B가 간디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때린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지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겠소. 그 사람 처벌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A는 안 처벌받을까요? 그래도 국가기관은 A를 처벌합니다. 가해자를.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하지 말아달라고 했으니까 조금 봐주죠. 예를 들어 징역 10년 때릴 거를 징역 8년을 때린다든가 이 정도로 봐줄 수는 있죠. 교황님 돌아가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이슬람 급진주의자인가요? 누가 암살을 시도했잖아요. 그래서 권총에 맞으셨죠. 권총에 맞아서 돌아가실 뻔했는데 돌아가지는 않으셨어요. 그때 살아나셨지만 결국 뭐 그걸로도 병을 좀 얻으시고 이래서 만년에 굉장히 많이 편찮으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죽었는데 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총을 맞고 조금 있다 정신을 차린 다음에 자기를 저격한 이집트 사람이었나 하여튼 이슬람이었는데 그 청년은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 청년을 나는 용서한다 처벌하지 말아달라 라고 얘기했지만 처벌했어요. 교황님의 의사와는 달리 그런 살인 또는 상해를 저지르려는 사람은 피해자가 안 돼 괜찮아 그래 나는 봐주고 싶어 이런다고 하더라도 처벌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까지 반의사 불벌죄를 적용할 수는 없어요. 조금 가벼운 죄에 대해서만 반의사 불벌죄를 적용하는 거예요.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반의사 불벌죄는 어디에 조문이 있냐 하면 형법을 찾아보면 나와요. 이게 과제로 얼마 전에 냈던 해당 내용인데 파워포인트를 쭉 읽다 보면 여기 몇 조가 나오거든요. 이걸 한번 볼까요? 일단 명예훼손죄. 자, 여러분 법률 어디서 찾아본다고 그랬죠? 인터넷 사이트 찾아볼까요? 크롬을 열고 법제처를 찾는다고 그랬죠? 법제처는 www.moleg.go.kr인데 moleg.go.kr이 생각이 안 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잘 모르겠으면 법은 law니까 law, gokr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하는 게 떠요. 여기에다가 명예훼손죄는 형법에 있으니까 형법을 칩니다. 형법. 형법이 열리고 있습니다. 형법 치니까 군형법도 나오죠. 형법. 자, 여기서 명예훼손죄를 찾고 싶어요. 찾아서 여러분들 읽으면 너무 길죠? 그래서 명예훼손죄가 300몇 조 있거든요. 여하튼 명예훼손. 자, 명예훼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러분 명예훼손을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잠깐만요. 한번 열어서 보여줄게요. 열리는 동안 명예훼손 봅시다. 명예훼손. 회자는 어떻게 쓰면 이렇게 씁니다. 회자 잘 봐야 돼요. 공연히 사실을 아까 얘기했죠. 공연히 307조 형법 307조에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징역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사실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가짜로 얘기하면 좀 더 무거워요.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올라갔죠. 형량이.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사자의 명예훼손. 사자 뭘까요 이거? 라이언. 이거는 죽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도 처벌받아요. 죽은 사람의 우리나라 돌아가신 분 중에 명예를 참 많이 훼손당하는 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죠. 노무현 대통령이시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사안을 하나 다룰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쭉 있고 쭉 가다 보면 아까 위법성 조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307조 1항 307조는 명예훼손이었고 1항은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었죠. 형량이 좀 낮았던 것.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여기 있네요. 위법성 조각사유.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308조 뭘까요? 308조? 이거 사자 명예훼손이에요. 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친고죄라고 얘기해요. 고소가 있어야만 하는 죄. 예전에 가장 대표적인 친고죄는 강간죄였어요. 강간은 피해자인 여성이 고소해야만 처벌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은 강간죄가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구나 이런 얘기에 전혀 익숙하지 않죠. 강간죄에 있어서 친고죄는 폐지가 돼서 고소가 없어도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해도 처벌해요. 무거운 범죄니까. 옛날에는 강간을 무겁지 않다고 본 건가요?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이 성범죄 뭐하러 처벌해?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강간죄나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는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강간죄는 현재는 친고죄가 아닌데 내가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만 해도 강간죄가 대표적인 친고죄로 얘기했었어요. 지금은 가장 대표적인 친고죄가 아닌 범죄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반의사불벌죄라고 얘기한 거. 반의사불벌죄를 여러분이 찾으려면 아무리 요 화면 내 검색에 반의사불벌죄라고 쳐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반의사불벌 이렇게 안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307조 명예훼손죄였죠. 309조 명예훼손인데 이거 뭐냐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였어요. 중간에 껴있는 308조가 사자의 명예훼손이었죠. 그거는 뭘로 처벌하냐 하면 신고죄. 311조는 뭘까요? 모욕죄. 모욕죄는 조금 더 가벼운 죄거든요. 야, 이 XX 새끼야.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모욕인가 아닌가 이게 이제 헷갈리는. 약간 모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모욕이거든요. 자, 아까 명예훼손에 관해서 얘기하려고 했어요. 설문서를 하나 열어볼게요. 명예훼손. 명예 이렇게 쓰면 되죠. 훼손. 뭐라고 써야 될까요? 둘 중에. 요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요거는 틀렸어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땅콩 회항 사건으로 유명했던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동생 중에 조 무슨 누가 있었죠. 거기가 자기 언니가 땅콩 회항 뭐 이런 걸로 해서 할 때 여러 가지 글을 쓰기도 했었는데 그거 말고 다른 기사와 관련해서 그 저가항공사의 승무원들의 복장과 관련해서 누가 글을 하나 쓴 거를 보고 발끈해서 내가 명예훼손 이렇게 썼어요. 지금처럼 명예훼손으로도 그거 명예훼손이다 이런 취지의 글을 어디 트위터인가 페이스북에 올려서 한 번 더 망신을 당했죠.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런 일이 있기는 했었고. 자, 명예훼손인데 다시 명예훼손으로 돌아갑시다. 이거 어디지? 파워포인트가. 자, 우리가 지금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사실을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법조문 보고 있었죠. 여기 보고 있었죠. 고소에 반해서 의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나머지 차수를 시작하겠습니다.